구독, 좋아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군요. 강전혜 변호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좀 해주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니 주제 파악을 워낙 또 잘하기 때문에 제 주제에 맞춰서 또 파악을 해서 등장을 했고, 워낙 또 강전혜 대변인은 마음이 넓어요. 지금 소개도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세요. 배용찬 배추도사 다 아시니까요. 네, 강전혜 대변인이 왜 우리가 보수가 좀 통이 넓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 강전혜 대변인 찐 보수인 게 남자한테도 또 술 사줄 줄 아는 여자. 아, 그래요? 아니 멋진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사적으로 이야기할 얘기를 공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공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좋은 신랑감도 만나야 되고. 아니 중요한 거예요. 방송에서 지금 여러 안 네네.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아니 팬크님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마침 그 사이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오셔가지고 먼저 사설을 먼저 좀 잠깐 풀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문제, 선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딱 맞춰서 오셨으니까. 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후보가 양자 경선, 최종 경선에 결선 진출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예상을 했죠. 우리도 저도 이제 우리 펜 앤드 마이크에 나와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김문수는 상수다. 그런데 이유는 일단 윤심 지지층의 표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후보가 김문수라고 봐야 되겠죠.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이 김문수고, 겹쳐요. 또 TK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앵기는 그런 표심들이 많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이제 이 한덕수 변수예요. 결과적으로 한덕수하고 일찌감치 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제 여론조사 공정인가요? 우리 펜앤드 마이크와 함께한 조사에서도 한덕수의 지지가 제일 높습니다. 얼마 전에 채널A와 리서치 앤드 리서치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보면 한덕수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단일화라고 하는 이벤트를 열어놓는 김문수. 그래서 을지문덕 이야기, 이 전략이 먹힌 거예요. 을지문덕.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홍준표 후보의 경우, 전 후보의 경우에도 차라리 이 덕홍 뭐 이렇게 갔으면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 좀 말려버렸잖아요. 반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탄핵 찬성표가 그래도 지분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30% 가까이는 될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뭔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뭐 배신자 프레임을 걸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더훈이 우리훈이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당원 투표에서도 50%를 넘었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른바 한동훈 팬덤이 있거든요. 그 토론회에서도 또 맹폭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지나치다 뭐 검사스럽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뭉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결선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은 배추도사 이제 뭐 설명 그건 됐고 이제 누가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되는데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지금 일단 한 발짝 뭐 앞서가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그래도 탄핵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보수 정권이 호락호락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민심이 있잖아요. 표심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 후보는 여기에다 이제 한덕수까지 이제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른바 김문수 후보는 자기 표심에다가 한덕수 덤벨을 들고 있는 거예요. 덤벨 짝짝짝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에 될 한 발짝 앞서 있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한동훈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2위로 올라가는 게, 저도 김문수 후보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난주 초 정도까지만 해도 패널들끼리 이제 대기실에서 되게 수다를 많이 떠는데 많은 분들께서 홍준표 한동훈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빠지는 분위기,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 초중반 정도부터 한덕수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홍준표 후보의 그 상승세가 좀 주춤
하고 또 김문수 후보가 그 전에 토론을 나왔을 때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보니까 토론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깜짝 등장한 게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뭐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꼿꼿 운수. 그때 그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대권 주자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건데 근데 이번에 토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과거에 뭐 GTX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업 유치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토론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녹아 있었는데 그리고 예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토론에 있어서 굉장히 또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와의 관계 설정에 좀 실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점수를 더 얻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룰을 보면요. 2차 경선은 국민 여론 50% 역선택 반대 조항 들어갔습니다만 그리고 당원 50%가 그 당원이 책임 당원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당원도 1년 사이에 당비를 한 번만 납부를 하면은 이번에 선거인단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당원 선거인단. 그러면은 그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서 물러났을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분들이 탈당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그 과정에 있어서 대선 과정에 있어서 들어와서 가입해서 바로 한 번만 이체가 되면은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책임 당원은 뭐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1개월 이상 당비만 납부했으면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번 룰 자체도 한동훈 후보에게는 꽤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론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기대 불일치가 뭐냐면 홍준표 후보에게 기대한 건 뭐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지지층들은 적어도 토론은 이 독고다이 홍준표다 방자다 어디 감히 예. 뭐 이러면서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돌직구를 날렸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러면 토론회에서 정말 짱짱하게 보여주기를 원했거든요. 납작하게 한동훈 후보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대 불일치론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조금 못 미치면 그래도 계속 유지하면서 조정이 돼요. 근데 너무 못 미쳤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전문 부자예요. 네. 가령 핵무장은 30여 년 동안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은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 공유라든지 우레니움 확보라든지 기술력 우리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이 허용을 더 얻어내는 방안들을 잘 알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이른바 타겟팅을 해가지고 직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핵을 어디다 배치하신다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앞집입니까? 뒷집입니까? 옆집입니까? 이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전술핵이라는 것은 캠프 온 플리스 미군 부대에 있을 수도 있고 핵 공유라는 건 과함에서 B2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거든. 그런 걸 잘했다는 것이 이전의 홍준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순발력이 떨어졌어. 약간 이럴 때는 좀 캔디를 몇 개 드시고 당을 높여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 전략도 좀 못 미쳤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결과적으로는 김문수도 살짝 건드려보고 한동훈도 계속 깐족거린다고 건드렸잖아요. 예. 이게 전략 실패야. 홍준표 후보는 뭘 겨냥했어야 되냐면 직전 이 막판 경선까지 갔던 윤석열 후보 같던 홍준표잖아요. 독고다이 홍이잖아요. 홍카콜라잖아요. 이재명을 타겟으로 뒀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적은 이재명이에요. 뭘 자꾸 뭐 한동훈 후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했으면 오히려 이게 각이 이재명으로 대립각이 세우면서 당원들도 아 그래 이재명과 붙을 사람은 역시 홍카콜라구나 이렇게 갔을 텐데 오히려 더 지역적으로 한동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말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누군가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아쉬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결선 경선 결과 발표 이후에 어떤 이야기했는지 잠깐 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 헌신적인 열정, 그 안철수 후보께서도 제가 가지지 못한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사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제가 앞으로도
잘 모시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대선 상황 속에서는 김문수 후보님과 제가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서 3차 경선이 최종 경선이 되는 거죠. 최종 경선으로 넘어갔는데 득표율이 얼마 나왔을까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라시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돌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자, 한길 리서치 먼저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지라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름만 바꾼 채 최종 합산 결과에서 1등이 46.33, 2등이 30.19 이렇게 나온 아마 지라시 버전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당원 투표 결과는 몇 표이고 몇 퍼센트 얻었다. 뭐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몇 명이 응했고 몇 퍼센트 얻었다. 이런 거 일일이 봤을 텐데 이름만 바꿔서 어떤 건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나온 게 있고 어떤 건 한동훈이 그대로 숫자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 채 최종 합산 결과는 근데 지라시가 숫자는 똑같아요. 1등이 46.33% 그리고 2등이 30.19%인데 자,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한 게 아주 재밌는 조사가 이전에 조사가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냐면 실제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책임당원 즉 선거인단 이것을 좀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먼저 한번 국힘 거 한번 볼까요? 국힘 거 보면 전체 합산 국민의힘 무당층 결과가 있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 포함한 선거인단 포함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문수 39.3, 한동훈 25.5, 홍준표 18.5, 안철수 3.95인데요. 부동표가 13.65예요. 부동표 저걸 빼서 백분율을 반영하면 대략 어떻게 나오냐면 김문수 후보가 45에서 46% 사이가 나오고요. 한동훈이 대략 29에서 30 사이가 나옵니다. 뭐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경세 탈락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라시 돌고 있는 결과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46.33, 30.19 그럼 누가 1등을 했을까요? 한번 추측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 결과가 하나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볼 거고요. 또 하나 민주당 거 한번 볼까요? 자, 민주당 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민주당 조사도 그때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85점 합산 결과입니다. 이재명 85.30, 김동연 5.25, 김경수 2.35, 부동표가 7.05입니다. 부동표를 빼고 100번을 돌려보면 이재명이 약 91% 가까이 되고 김동연이 한 뭐 6점 몇 프로 되고 김경수가 3점 몇 프로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이재명이 89.77 얻은 거하고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길 리서치의 조사가 이것도 아까 똑같이 대상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그리고 권리당원 이걸 조사한 겁니다. 일반 국민조사가 아니고 민주당의 경선 결과와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한길 리서치에 나왔어요. 그러면 앞서 두 이제 자료를 보면서 찌라시에 돌고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면서 이 한길 리서치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길 리서치 출신이잖아요. 제가 한길 리서치 연구팀장 출신이잖아요. 리서치 앤 리서치 출신이잖아요. 한길 리서치 있다가 리서치 앤 리서치로 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길 리서치에서 제가 괜히 아는 척했네요. 연구부장으로 승진하기 직전에 예. 우리 홍영식 대표께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하기 직전에 제가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리서치 앤 리서치로 옮겼는데 네. 한길 리서치가 이 당원 조사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긴 사설을 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민주당 이야기는 뭐 더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최종 후보자가 득표율이 어떻게 될 거냐? 대체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 보수 정당이니까요. 국민의힘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최종적으로 김문수, 한동훈이 한 6대4 정도 나온다. 6대4.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후보는 이거 어디까지 예측치니까요. 예측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말 획기적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홍준표 후보의 표가 대체적으로 김문수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표를 합해 보더라도 부동층 이제 없애고 100%로 환산하면은 대체로 한동훈 후보는 40%에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변수가 한덕수 대응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 또 당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까지 이제 앵겨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한동훈 후보로서는 뭔가 정말 핵폭발적인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 구도 자체를 구도가 아예 이 헝클어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이건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우리 펜 앤드 마이크에 나와서 했던 얘기도 그거거든요. 뭔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후보자들 귀에 또 참모들 귀에 잘 안 들어가요. 또 참모들이 후보한테 이야기해도 귀에 잘 안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상을 했던 대로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갔고 한동훈, 김문수와의 대결에서는 김문수가 한 발짝 앞서 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김문수와 또 한덕수일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들어도 오디오잖아요. 한덕수와 김문수는 오디오예요? 5대5예요? 오디오. 오디오니까 예. 그건 이제 한덕수 쪽에 상당히 힘이 무게가 실려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결국 이재명 후보와 맞대갈 수 있는 건 내일 뭐 선거 이야기도 앞서 이제 강자르 대변이 쭉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어떤 선거가 나올지 내일 뭐 여러 가지 희망회로가 작동되는 대로 나온다면 보수 쪽에서는 반기를 또 더 강력하게 잡는 것이고 기다릴 일이고 선거만 얘기합니다. 선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얘기했다. 결국 강한 거는 더 이슈를 꽉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다. 한덕수 그다음에 이낙연까지. 그러면 이게 파상 공세란 말이에요. 선거에서 중요한 건 파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엮여서 하나가 되니까 이것도 파상이죠. 또 하나가 지역도 전북의 한덕수죠. 또 호남은 누굽니까? 제가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용각산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이낙연 전 총리가 전남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호남도 보수표를 다 긁어 모으면 많게는 한 25%, 적게는 한 15%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또 호남밖에 호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연령별로나 파상 공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도 뭐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여하튼 간에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전반적인 이 판세에서 판도에서 그러면 한동훈 후보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백의종군에서 그러면 조금 세대별로 위드훈이 우리훈이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서 협력을 해주는 부분도 있으면 이것도 외연확대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나중에는 뭐 존스톤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다 긁어 모아서 이재명 후보와 선거에서 일합을 겨룬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강 변호사님. 네. 자, 아까 이제 저런 수치로까지 이제 분석을 좀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우리 변호사님께 얘기해 주셨는데, 전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전체적인 흐름이나 네. 최종 경선의 득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흐름과 양상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그 바깥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당으로 들어와서 그때는 경선부터 같이 했었죠. 네. 그때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되었던 그때 이재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당원들께서 당시로서는 전략적 투표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 보도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에 있어서 본인은 반대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강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 뭐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강성보수 지지층에게는 할 말을 하는 우리의 말을 대변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게 돼서 이뤄지는 이 조기 대선 과정인데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표가 전략적으로 갈 가능성들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우리가 보수 정당입니다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당원들께서. 그러면 좀 중간쯤에 계신 분들께서 한동훈 후보에게 표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보도에 따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지 않겠냐. 이미 손영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사표를 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손영태 비서실장 옛날에 어디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변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전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캠프로 들어가서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을 내가 아는 손영택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었을 때 아마 오늘 저녁 10시에 TV조선에서 그 1대1 토론하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그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촛불등화의 상황이 있는데 이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대선 전에 항상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보다도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거든요. 이러한 외교, 통상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 심지어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 소추안 두 번째에서 가결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 소추안에는 미국과의 그 외교 문제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그러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늘 중국에 대해 쇄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해 공정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이 구조물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야기는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 가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오늘은 미국에서 그 해군성에서 찾아와서 우리 조선소 방문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께 저희가 외교와 통상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라는 이런 인식들이 들어가고 그게 한덕수와 김문수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이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난 후에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탈당을 하겠다, 정계 은퇴를 하겠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떨어진 이후에 이 젊은 20, 30대가 많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에는 홍준표 떨어져서 나 이제 더 이상 선거 안 보겠다 이런 부분들 꽤 있었어요. 굉장히 섭섭해하는. 근데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고 탈당 선언까지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할 역할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있죠. 예. 홍준표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또 정치인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비고비가 있었죠. 사실은 아웃사이더죠. 그리고 비주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30년 전에 홍준표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을 때 예. 제가 반값 아파트 꼭 실천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반값 등록금 제가 할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모래시계 검사고 또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전 후보가 계속 이야기한 건 당에 30년간 공헌했어요. 네. 저는 보수가요. 보수가 왜 망가지냐면은 사람 헌신짝처럼 내다 던져버리면 그거는 보수의 가치를 못하는 겁니다.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원들이 본인을 지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도 보면은 한길 리서치의 예측을 보면 당원도 한동훈한테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상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홍 후보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킨십을 좀 해라 당원들은. 예. 이게 굉장히 이 이른바 이렇게 거물망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스킨십하고 우리 허앵커하고도 스킨십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게 조금 뭐 술까지는 안 먹어도 뭐 제로 콜라 하든지 제로 사이다를 하든지 스프라이트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인망식 좀 접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본선 후보로 나가고 또 힘들 때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고 경남지사도 역임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고다이고 독설가가 아니냐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당이 힘들 때 우뚝 일어섰던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어려울 때도 당대표가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홍준표였어요. 내가 이끈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저는 예우도 필요하지 않냐. 지금 오히려 후보들이 홍 후보님, 홍 시장님 그래도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대선에서 홍준표의 입이 매섭게 작동되면 그것도 무시 못해요. 절대 저는 보수가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은 그래서 보수가 막 망가지고 뜯어지고 뜯겨져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짧게 조약을 드릴게요. 충분히 예우를 해드려야. 두 번째 지금 속상해 있어요. 예. 그래서 송파에 뭐 아들네 집에 가 있을 텐데 누가 지금 가서 권영세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추경호 뭐 또 가서 주호영 가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네. 아이고 우리 후보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후보들이 움직여서 김문수 후보도 아이고 와 그래요. 좀 같이 좀 하면 좋은데 뭐 이러면서 가서 좀 마음을 돌려서 한동훈 후보도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아이 홍 후보님 제가 뭐 그렇게까지 깐족됐나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함께 가셔야죠. 이게 한동훈도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야 된다. 저는 이번 대선판에도 할 역할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홍준표 후보 이제는 후보 아니죠. 전 시장께서 본인 역할 여기까지다. 오늘 뭐 탈당기 내시겠다고 SNS에까지 올리셨는데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좀 책임지고 돌아오시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홍 후보가 이번에 졸업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선 과정을 돕지 않겠다로 저는 들려요. 이 이유는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와의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어떠한 마찰들 그리고 본인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있어서의 허탈감 30년 동안 당을 지켜왔는데 특히 한동훈 후보와 경선에서의 말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격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저는 아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한동훈 후보가 그 경선 토론 과정에서 잘해줬다라는 형태로 평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수의 품격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어르신들인 거잖아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네. 본인의 장점을 살리려고 최대한 총력을 쏟아부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몇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는 물어볼 만한 것들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을 물어보니까 민주주의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저는 좀 검사로서 어떤 수사 기법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본인에게 찔리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다른 이야기로 돌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봐온 거잖아요. 피의자들을.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저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에 있어서도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전 토론 과정에서 정말로 그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속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끝났고 본인이 떨어졌다는 걸 알아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직접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마음이 좀 쓰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말씀드리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